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찬호입니다. 지난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요?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저자나 역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많이 드시나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죠?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산다는 것을 오늘 다룰 책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플라스틱을 갈아 마시면 무슨 맛일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박선욱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삼성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과장으로 근무 중인 저자 박선욱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갈아서 마시면 어떤 맛일까?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그런 주제인데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은 미세 플라스틱의 건강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는 플라스틱의 역사, 정의, 제조, 종류, 특성과 같은 플라스틱 자체에 관한 내용이고, 2부는 그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 제목 플라스틱 갈아 마시면 무슨 맛일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다가 정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좀 두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선하다기보다는 조금 좀 개상하고 자극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검토한 많은 논문들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소금, 음식, 공기에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는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했는데 2019년에 WWF라고 불리는 세계 자연기금에서 매주 신용카드 한 장 약 15g 정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갈아 마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신용카드 한 장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듣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고 그렇지만 굉장히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생태계 그리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작은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연구마다 좀 다르고 구체적인 합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로 생각됩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미세 플라스틱은 1차,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 때부터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마이크로 비즈를 말하는데요. 세수할 때 세안제에 들어와 있는 알갱이 같은 스크럽이 1차 미세 플라스틱의 예입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큰 플라스틱이 버려진 이후에 비, 바람, 파도, 햇빛, 미생물 등에 의해서 잘게 부서진 것을 말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네요. 그리고 그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2014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전 세계 10대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된 지 지금 3년 차가 됐는데요. 주로 직업의학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그리고 이게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혹시 관련 연구자들에게 좀 기본 내용을 빨리 습득하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직업환경의학 이런 분야를 공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산업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발전해온 학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그리고 관련 전문 의사 양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6년에 산업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전문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 산업의학과라는 이름을 직업환경의학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환경의학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을 받을 때에는 직업병 역학조사와 같은 주로 직업의학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환경의학과 관련된 것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이 든 화학 칵테일, 플라스틱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넣는 다양한 첨가제들이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인 첨가제인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들어오면 가짜 호르몬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많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 있던 다양한 화학 물질이나 약물, 미생물들이 자석처럼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오래되고 작은 플라스틱일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독이 든 화학 칵테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 환경, 생태계,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생물 농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운 수중 생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생물 소화관에서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살 것 같은 남극에 있는 젠투 펭귄의 배설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 전체에 이제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됐고, 해양, 토양,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바다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양 생물들이 자기보다 큰 플라스틱에 걸려서 고립돼서 죽거나, 또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고 소화장애로 죽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토양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 1g에 약 2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생태계에서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이게 되면은 토양이 뭉치지 못하고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땅이 마르게 됩니다. 소각은 가장 쉬운 쓰레기 처리법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또 가장 유해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사용이 급증한 병원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전부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을 소각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소각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소각된 양의 약 3배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나 운동이 힘든 날도 많아졌는데, 이것 역시 플라스틱 소각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환경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이 물벼룩이나 굴 유충에 노출이 되게 되면 성장 지연이나 번식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제브라피쉬나 생쥐 같은 경우에는 신경독성, 지질대사 이상, 장벽 손상, 점액 분비 이상, 간 염증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고기가 먹고, 또 물고기는 더 상위 포식자가 먹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은 생물의 몸에 들어오면 분해나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점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체내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물 농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 역시 잘 분해되지 않는 독이 든 화학 칵테일이기 때문에 더 진한 농도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환경오염과 생물 농축의 주된 가해자이면서 주된 피해자가 됩니다. 미세먼지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관련되는 것 좀 새롭게 알게 됐고요. 우리의 음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굉장히 섬찟한데, 근데 다행인 것은 또 지금 책 속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오히려 먹이로 해서 그걸 먹어도 별로 건강상의 장애가 없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생물종들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솔깃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을 쓰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찾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웠던 연구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생물 건강 연구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반대의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에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시켰더니 성장과 광합성이 촉진되면서 세포 수준에도 크게 나쁜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세 조류는 미세 플라스틱 환경에서 오히려 더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분해를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미생물 연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종들이 정말 많이 발견돼서 이 플라스틱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아직 개발 단계라서 성급한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국제압력연구소에서 발암성 물질 분류에는 플라스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암과 연관된다 이렇게 또 언급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는 현재 플라스틱을 발암물질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동물 실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를 전문가들이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발암성 분류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현재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3염화 에틸렌 TCE라고 부르는데 암 발생 의심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가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그룹 1인 1급 발암물질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향후 연구가 더 축적되면 발암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언급하신 것 가운데 다중화학 민감증 그리고 난임의 원인으로 플라스틱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 구체적인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구체적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노화나 흡연, 비만과 같이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기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화학 민감증은 저농도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전신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다중화학 민감증은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 근육통과 같은 설명이 불가능한 질병군 중에 하나인데 소아나 여성 또는 민감한 사람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유발물질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담배, 세제, 살충제, 향수, 배기가스, 새집증후군, 사업장 유해물질 등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역시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화학 민감증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난임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성관계를 가졌는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이 난임의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내분비 교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임의 숨겨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출생도 지금 많이 걱정되는데 여기에 난임의 원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최근에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고요. 또 아이쿱 생협에서는 회수한 플라스틱으로 혼합 플라스틱 화분을 이제 제작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캠페인들이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예가 될 텐데 그 이외에 뭐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책을 쓰면서 플라스틱 관련 영상과 기사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사업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개인적인 노력, 정책적인 노력, 기술적인 노력이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 컵
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거나 플라스틱 빨대나 페트병을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쇼핑을 한다든지 뭐 배달 음식을 좀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가 플라스틱의 손쉬움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들인데 그래도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좀 함께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격리된 상태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워낙 많이 사용하게 됐고 거기 익숙해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책의 핵심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책은 사실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다 요약된 책이라서 사실 모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을 고르자고 하면 미세 플라스틱에 또는 그 첨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한테 읽히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독자들께 한마디 꼭 해주신다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함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게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발명된 놀라운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붕괴될 만큼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편리하게 길들여진 생활 속에서 그 소비의 행위 속에서 많은 위험들을 계속 우리가 쌓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지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써주셨고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나와주셔서 이야기 나눠주신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